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장편 소설 원래는 3편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세이가 제가 엄마이고 또 주부이다 보니까 엄마에 관련된 그리고 주부에 관련된 그런 독서 에세이 2편을 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썼던 당신이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 이 에세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별분업의 기원이고요. 우리가 흔히 성별에 따라서 남자는 이런 일을 하고 여자는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이런 이미지. 예쁘고 하얀 집에서 사이좋은 엄마와 아빠가 예쁜 아기를 사이에 둔 이런 3인 가족 또는 4인 가족. 우리 오늘 시간에서는 편의상 제가 4인 가족이라고 주로 대표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을 꾸렸다 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가족이 보통 엄마, 아빠, 그리고 2아이를 생각하죠. 물론 요즘에 한 아이이기도 하지만 왜 한 아이를 낳고 나면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라는 이 사회적 압력. 그래서 우리 사회가 표준으로 삼고 마치 그것을 이루어야 굉장히 행복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처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죠. 3인 가족 또는 4인 가족.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엄마라고 쳐봤더니 이제 먼저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보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있는 뽀샤시한 모습의 젊고 예쁜 엄마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또 엄마에 따른 여러 이미지를 보면 이런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약간 나이 든 엄마, 앞치마를 입고 계시고 전화를 하고 계시죠. 멀티태스킹이죠. 항상 나이 든 어머니들은 요리를 하면서 전화를 받으시거나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이런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좀 더 젊은 층의 엄마겠죠. 이런 이미지는 주로 자,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예쁜 집이죠. 바깥에 막 초목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잘 갖춰진 부엌에 냉장고도 막 최신식이고 막 이런데 예쁘게 생긴 엄마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주로 상업 광고에 나오는 이미지들이 이런 이미지들이죠. 되게 행복해하고 있는 가사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왜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여자라서 좋다. 뭐 디오스였나요? 뭐 dim체가 있으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가전제품이 있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되게 그 엄마로 사는 것, 주부로 사는 것이 되게 행복하다는 듯한 그런 광고들이 해서 주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미지, 이건 다른 브랜드 광고. 역시 당대 최고의 여배우라 불리는 배우들이 나와서 아주 행복하고 뽀샤시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있죠. 이것 역시 멀티태스킹이 들어가겠죠. 엄마가 요리를 하다 말고 아마도 이제 훈육을 하는 것 같은 좀 약간 다 큰 딸로 보이는데 뭔가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요리하다 후라이팬을 들어서 내리치는 듯한 이런 억척스러운 엄마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에 나왔던 공통점들은 다 뭔가요? 앞치마를 메고 대부분 아이를 보거나 가사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였죠. 이번에는 아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아빠라고 쳤더니 이런 모습이 주로 아주 가장 전형적으로 여러 화면이 나오지만 대부분 이런 모습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복장이 다르죠. 넥타이를 메고 다 큰 딸과 함께 아마도 출근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이좋게 딸과 함께 출근하는 아빠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또 넘어가면 좀 나이 든 아빠가 되겠죠. 역시 양복을 입고 어딘가로 일하러 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 하면 이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화된 모습인데 예, 두 아이를 끼고 책을 읽어주고 놀아주는 모습. 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는 이런 아빠상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죠. 예, 육아에게 놀아주는 아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친구 같은 아빠. 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빠. 여기까지 나오죠. 예, 그러나 아빠의 모습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앞치마를 메고 있는 모습은 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는데 만약에 100개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 예, 그런 게 나오고 엄마를 봤을 때 차지하던 그 압도적인 이런 앞치마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역시 역으로 엄마를 살펴보면 엄마 이미지로 했을 때는 우리 통념도 그렇고 우리가 접하는 화면상의 이미지들도 그렇고 양복을 입은 모습, 그러니까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보다는 항상 이런 뭔가 가사와 육아를 하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이를 보겠습니다. 아이, 우리 4인 가족 또는 3인 가족에서 아이가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지. 아이는 이런 이미지인 거죠. 네. 너무 착하게 생겼죠.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나오죠. 어릴 때는. 그리고 반드시 자연이 들어갑니다. 자연에서 뛰어놀면서 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순진한 아이 개념으로 나오다가 아이가 좀 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아이가 실제로 이 나이 되면 이렇게 산다기보다는 부모와 사회에 희망사항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예쁜 아이.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는 이 정도 된, 그러니까 10대 소년쯤이 되겠죠.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10대 소년은 이래야 한다는 사실은 정원 명령이 담겨있기도 한 거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 예. 보시면 화면을 보면서 예쁘게 웃고 있죠. 예. 역시 기성세대의 희망이 투여된 뭔가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이제 이런 모습. 고등학생이 되면 완전히 공부의 이미지로 뒤덮이죠. 고등학생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이미지는 대부분 이런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그리고 정말 이상화된 그런 이미지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기쁘게 수업을 하다니.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통념인 거죠. 이제 이 고등학생 부분은 좀 큰 아이. 예. 그래도 우리는 고등학생, 심지어는 대학생까지도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나타내는 걸 보면 엄마는 주로 가사와 육아, 그리고 아빠는 일. 그렇지만 약간의 육아도 들어가죠. 육아까지, 그 육아도 약간 놀아주는 선에 그치지 앞치마를 두고 본격적으로 가사를 하는 그런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그 정도까지가 보통 우리가 통념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아이 이미지는 한마디로 하면 순진무구한 이미지죠. 더 큰 다음에도 공부만 하는 이미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는 일이나 돈, 정치에는 전혀 관련되지 않는 굉장히 무구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예. 이걸 바꿔 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선택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 선택해서 책임지는 거에 따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움, 그리고 자유로워야 하는, 또는 반대로 권리 개념으로 말하면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까지는 이미지로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이 각각의 가족의 멤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아빠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빠를 7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기혼, 유자녀, 남성이 되겠죠. 예. 이 기혼, 유자녀, 남성이 자 처음에 비혼, 무자녀 남성에서 기혼 남성으로 변할 때, 즉 결혼했을 때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날아올까요? 이 사람한테. 뭐 수많은 말이 날아오겠죠. 뭐 결혼해서 좋겠다 이 자식아부터 시작해서 뭐. 하지만 대부분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결혼을 앞둔 남성에게 전해지는 말들은
요런 말이죠. 야, 이제 너 열심히 벌어야겠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여기에는 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신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즉 너는 남자니까 여자를 부양해야 한다. 네가 이제 먹여 살려야 할 입이 생겼구나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장 실제로 결혼을 앞둔 남성에게 가장 많이 쏟아지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개념 때문에 직업이 없는 남자는 결혼할 생각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자, 결혼했을 때는 너 이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얘기 듣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혼 남성에서 이제 기혼 유자녀 남성으로 건너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아이가 생겼을 때는 어떤 말이 날아오나요? 주로 물론 많은 말이 날아오겠죠. 아이가 누구를 닮았네, 뭐 재수 씨를 닮았네, 어쩌네 이런 말들도 날아오고, 그렇지만 주로 듣는 말은 이거죠.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더 열심히 벌어야겠구나 이런 말을 하죠. 아이가 생긴 기혼 유자녀 남성에게 이제부터 회사 그만두고 애 열심히 돌봐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잘 돌봐야지, 사랑으로 돌봐줘야겠다라는 말보다는 주로 너에게 먹여 살릴 입 하나가 더 늘었구나. 그러니 너는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겠구나 라는 메시지가 주로 쏟아지죠. 물론 다른 메시지도 쏟아지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혼 유자녀 남성일 때는 어떤 말이 날아올까요? 그래, 너는 살림과 육아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으니 돈은 벌어오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말은 하지 않죠. 반대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 살림과 육아에 동참하는 게 기특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은 많이 벌어와야지. 어쨌든 남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을 벌여와야 한다. 이 메시지는 굳건히 유지되는 거죠. 그렇다면 살림과 육아에 동참하다 말다 하는 스타일일 때는 어떨까요? 그래도 상관없이 어쨌든 무조건 남자는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당도하죠. 그렇다면 살림과 육아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스타일일 때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그렇다면 너는 돈이라도 많이 벌어와야겠구나. 자, 이렇게 남자에게 쏟아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죠. 돈이죠, 돈. 먹여 살라야 한다는 개념, 결혼에 동반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가 기혼 유자녀 여성, 즉 엄마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혼 유자녀 여성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깥에서 일할 때 여러 메시지를 듣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혼 유자녀 여성으로 변하면 항상 직접 간접적으로 항상 날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야근을 해서 10시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회식을 해서 10시, 11시까지 남아있게 되면 누군가 반드시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늦게까지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애는 누가 봐? 라는 말이 날아오죠. 이 말은 앞서 보았던 기혼 유자녀 남성에게는 잘 날아가지 않는 말입니다. 오직 기혼 유자녀 여성, 즉 엄마에게 주로 날아가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여성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날아가죠? 어머, 그래도 애가 이 시간까지 엄마가 없으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하겠다 라는 말이 날아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회가 여성에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인 거죠. 너는 엄마인데 엄마가 집에서 애를 봐야지. 특히 아이가 어릴 경우엔 그 개념이 더 심하죠.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수많은 경로를 통해,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직접적으로는 차마 못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많이 이런 메시지가 도달하는 거죠. 그럼 이 엄마는 이제 굉장히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되겠죠.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애기를 두고 어떻게 나왔어? 이런 말을 하면 멀쩡히 일하다가도 내가 애를 두고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구나. 여기 나오는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의 가슴에 새겨지는 메시지는 나는 나쁜 엄마구나. 자기 자아상이 그렇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성이 일을 하다가 애를 하나를 더 낳거나 해서 이제 이런 사회적 메시지도 그렇고
아이를 보면서 회사 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앉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가 날아올까요? 집으로 가서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이제 아이 둘을 끼고 있죠. 네. 그러면 사회는 물론 이 여성에게 아유 이제 애 둘을 봐서 너무 좋겠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구나. 이런 메시지도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자, 이 화면에 나온 여성이 이제 애 둘을 돌보면서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한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동창이 신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논다며?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화를 받은 여성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지 한 2주쯤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집에서 논다? 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날아온 거죠. 얼떨떨 하겠죠. 기분이 아마도 좋지는 않죠. 저도 이런 말을 처음에 듣고 상당히 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기분이 좋진 않은데 왜 안 좋은지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집에서 노는 거 맞지. 자 그런데 봅시다. 그래서 이 여성은 가만히 있다가 나 회사 그만뒀어. 집에서 놀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화면 속 여성을 봐주세요. 이 여성이 지금 놀고 있나요? 안 놀죠. 굉장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죠. 아마도 식사 시간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고 한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죠. 두 아이를 돌보면서 요리를 하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서 논다는 말을 듣고 자기 입으로도 나 놀아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집으로 가서 전업주부가 된 여성에게는 너 집에서 논다며? 라는 말이 날아오죠. 근데 이제 전업주부 생활이 한 2, 3년이 지속됐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말이 날아오죠. 2절이죠, 2절. 너 집에서 논다며가 1절이었다면 이런 말이 날아오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넌 편하게 먹고 살잖아. 라는 말을 아마 육아지 휴식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전업주부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은 몇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전업주부였던 때에 이런 말을 물론 매일 듣진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못하나 그래도 들어요.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래도 너는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 부터 해서 굉장히 제가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이런 말들입니다. 이게 2절인 셈이죠. 기혼 유자의 여성이 집에 있을 때 날아오는. 그래서 1절인 집에서 논다며 보다 조금 더 센 이런 2절이 날아오고요. 이제 주부가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중학교 정도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요. 다시 재밌는 게 사회적으로 압력이 되게 세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는 여성에게 그 기혼 유자의 여성에게 쏟아지는 이 압력이 주로 집으로 가라는 압력이에요. 집에 가서 이 갓난애를 기지도 못한 애를 돌봐야지. 어떻게 남한테 맡겨?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뤄서 집으로 보내려는 압력이 세다면 아이가 큰 아이나 이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거의 졸업할 때쯤이 되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너도 이제 나가서 일해야지. 남편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니? 너네 요즘 학원비 장난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 말이 날아오는 시점은 정확하게 아이가 자기 앞가림을 많이 하고 어떤 성인의 손길을 아주 24시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가 명백히 지난, 즉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생이 됐을 때 이런 압력이 날아옵니다. 너 다시 나가서 일해야지 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 날아와요. 그리고 남편 혼자 버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라는 이 메시지. 마치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남편만 고생시키고 있는 듯이 만드는 이런 말들.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 다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경력이 단절되기 전에 엄마가 되기 전에 했던 일보다 보수도 적고 직급도 낮고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낮은 일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곳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가? 이때는 이제 좀 선택적으로 같은 말이 날아오게 되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는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빈도가 한 10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엄마의 대표적인 의무라고 생각되는 우리 사회의 지상 명령이 있죠. 뭐죠? 공부를 잘해야 한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 또 이 말이 날아오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사회로 막상 나가면 어머 뭐 애가 아프단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줘야지. 그런 뭔가 애게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이런 말이 날아오고 또는 성적이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니까 이런 말들이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택적으로 엄마는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다시 1절부터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으로 오면 집에서 놀면 뭐하니 빨리 나가서 너도 이제 같이 벌어야지 신랑이랑 이런 말들. 그래서 이 선택적으로 나옵니다. 자,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빠에게 쏟아지는 압력은 굉장히 일관되죠. 한 글자로 돈이죠, 돈.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에 비해 엄마에게 쏟아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라고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기묘하게 메시지가 정반대로 바뀌는 거죠. 이 말은 여성이 집에 있거나 있지 말아야 하는 그 당위가 여성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아이의 필요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좀 더 헛갈리는 메시지를 받는 셈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어쨌든 이해가 빠르겠구나. 어쨌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자, 여자가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바깥일, 여자는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집안일, 이 분업적인 생각, 성별 분업적인 생각이 우리는 보통 굉장히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남녀를 차별하는 성별 분업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사회도 민주화되고 성평등이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그 압력이나 성별 분업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문화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아닙니다. 성별 분업, 즉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일이 따로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중세시대나 전근대시대에는 더 세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별 분업에 대한 생각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현되면서 즉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훨씬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여정을 짚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 여행을 갈 건데요. 어느 시점으로 갈 거냐면 14세기부터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와 성별 분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 있는 커다란 사건들은 주로 유럽, 그러니까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게 일어났던 유럽의 역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간간히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였는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별 분업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4세기부터 지금인 21세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선 간략하게 한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즉 1360몇 년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패스트.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세가 마감을 합니다. 중세는 봉건제도였잖아요. 신분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지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여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그런 뚜렷한 위기가 있는 시기였는데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농사가 주를 이루는 시대였는데 이 농업을 하는 가장 현장에서 농업을 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계층은 주로 농노 계층이었죠. 농노는 노예와 현대판으로 치면 자유롭게 자기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의 중간쯤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노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자유로운 신분도 아닌. 그래서 농노는 자기가 속한 영주의 땅에 살아야 합니다. 이동의 자유도 없었고, 하지만 완전히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반쯤의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 전염병이 돌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수많은 농노들, 이때의 봉건제를 받쳐주던, 영주의 지위를 공고하게 해주던 이런 농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 농노라는 지위가 흔들리겠죠. 그리고 노동력이 더 높은 값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분제가 가장 아래 지층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인류의 구조와 체계를 바꿨던 사건은 인간이 어떤 운동을 벌여서 일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사고들이었죠. 패스트는 중세 유럽의 신분제를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흔들어버린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고, 이 사건 이후로 차츰차츰 자본주의가 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봉건제 이후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간략하게 명칭만 스케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펼쳐나갈 때 나오는 사건이라서 지금은 시기와 이름 정도만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서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고, 16세기, 17세기, 학자들에 따라서는 18, 19세기까지 4세기 동안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녀 사냥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격렬했던 때는 16, 17세기로 주로 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의 그 자본주의와 성별 분업에 관해서 짚어봐야 또 중요한 사건이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산업혁명이었죠.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자, 1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1차 산업혁명과 저 앞에 패스트, 그러니까 봉건제가 국권이 있었던 때에서 패스트로 인해서 신분제가 흔들리고,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경제적인 체제도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시점부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그 한 3, 4세기 동안에 그때도 공장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제도는 굉장히 줄을 이루는 건 아니었고 조금씩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됐기 때문이죠. 그 전에 있었던 공장들은 수공업을 하는 공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손으로 뭘 만들었던 정도에 불과했던 거죠. 규모도 굉장히 작게 5명, 10명 이 정도.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이유가 최초로 사람의 손으로 하는 노동력 또는 동물이 하는 노동력이 아닌 기계로 하는 노동력으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거죠. 즉 1차 산업혁명은 기계 문명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뭐가 다를까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문명을 낳았죠. 1차 산업혁명이 증기에 바탕을 둔 기계 문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증기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에너지원을 쏟아내는 전기혁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기 문명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루어지는 게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좀 빨리 태어나신 분들은 겪었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인터넷 이런 혁명이고 1900년대 후반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혁명이죠. 그리고 4차도 있죠. 4차가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예. 기계들끼리 서로 의사소통해서 모든 거 알아서 처리하는, 거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 성별 분업이 이런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하고 어떻게 연관을 맺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트가 발화하던 시점, 그리고 그 패스트가 일어나기 전후의 시점에 사람들의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의 마을 풍경이죠. 중세에는 한 마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이 모여 삽니다. 한 가정. 이 가정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은 우리는 3인 가정 혹은 4인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지만 이때는 이 가정에 엄마, 아빠, 아이만이 아니라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3대 또는 4대까지 모여 살아서 구성원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10명
15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 가정에 이렇게 모여 삽니다. 한 10명 정도라고 치면 10명에서 15명 정도라고 치고 이걸 한 마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가정, 이 마을은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겠죠. 이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뭐가 있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죠.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쉬고 잠을 잘 집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주를 이 중세 때의 경제체제에서는 주로 자급자족했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같이 물레질을 하면서 옷도 직접 만듭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생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활동, 또한 그걸 소비하는 거, 먹거나 입거나 하는 소비 활동이 동시에 모두 집에서 일어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또는 우리 집에서는 시금치를 길러서 먹는다고 하면 옆집에서는 당근을 길러 먹네? 그러면 저 집에서는 당근이 많고 우리 집은 시금치가 많으니까 바꿔 먹어야지 하고 교환 경제. 우리 집에서 다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옆집하고 바꿔 먹거나 또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난 이번에 시금치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나 많이 생산했다. 우리 마을에 있는 10집을 다 줘도 남아 돈다 하면 이 당시에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 5일장, 10일장 같은 게 있었죠. 그럼 거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시금치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수박 이제 과일 농사하는 집도 있었겠죠. 이 수박을 파는 사람하고 시장에서 만나서 바꾸는 거죠. 이 정도의 경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성별 분업이라는 게 있기가 쉽지가 않았죠. 물론 이때도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는 했으나 일의 종류를 이건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자일, 이건 집 바깥에서 일어나니까 남자일이라고 딱 나누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여성이 시금치 밭에 가서 시금치 농사를 짓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기른 시금치를 가지고 요리를 하기도 하고, 남성이 장작을 패러 나가서 나무를 베고 장작을 해다가 그 땔감으로 물을 끓여서 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다 섞여 있었던 거죠. 생산과 소비가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성 일, 남성 일하고 나누는 것 자체가 별로 쉽지 않았던 시대인 거죠. 그러나 그런 경향은 있었죠. 힘을 많이 쓰는 일을 주로 남자가 하고, 아이 젖먹이는 일 같은 건 여자가 하고, 이런 경향은 있었으나 지금처럼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런 개념은 없었죠. 왜냐하면 집안일, 집 바깥일이 나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역시 이렇게 자급자족, 교환 경제를 이루던 생산과 소비가 모두 다 집 또는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던 경제에 변화가 생깁니다. 역시 패스트의 영향인 거죠. 패스트와 또 수많은 다른 영향인 거죠. 그래서 이 잠잠하던 마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을이 있고 그 중간에 밭이 있었던 거죠. 마을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집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땅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누어서 같이 경작했던 땅,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였을까요? 두 후보가 있죠. 하나는 영주입니다. 영주의 땅을 보통 농노와 농노의 가족들이 부쳐 먹으면서 살았던 거죠. 아니면 이 영주에게 이 땅을 준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왕이었죠. 왕. 왕이 영주에게 잠깐 하사해서 100년 동안 쓰라고 했거나 아니면 네 자자손손 쓸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근본적으로 중세시대에는 모든 땅은 왕의 것이었습니다. 압수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왕이 모든 땅을 갖고 있었던 때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민주적인가. 온갖 민초들이 땅을 다 나누어서 자기가 갖고 있으니 훨씬 더 민주화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개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왕이 모든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왕이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부쳐먹고 있는 강원도에 가서 무엄하다. 이 땅은 나의 땅인데 왜 네가 여기서 시금치를 해먹고 있느냐. 나가라 라고 하고 다음 날은 전라도에 가서 아니 여기서 벼농사를 짓다니 이건 나의 땅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왕은 모든 땅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걸 다 쓰라 쓰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의 땅이라는 말은 사실은 백성들 모두의 땅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공공재로 쓰였던 거예요. 공공의 땅으로 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디 가서 임자 없는 땅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모든 땅에 임자가 있죠. 사유재산, 그리고 사유재산 개념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거의 신과 같은 존재를 발휘하는 그런 자본주의, 초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중세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죠. 왕의 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다 공유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임자가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안 그런 땅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영주의 땅도 마찬가지죠. 말이 영주의 땅이었으나 실제로는 이 15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시금치 부쳐 먹고 당근 부쳐 먹고 하는 게 그냥 관례적으로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지 그게 우리 집 땅이야 라는 개념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까 패스트가 발발한 다음에 신분제가 깨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집안에서 일어난 생산 활동을 조금씩 바깥에서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장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같이 모여서 물레를 하고 천을 만들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효율을 위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옷감을 짜는 그런 수작업을 하는 그런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를 몇 명이 모여서 의복을 만들고 몇 명이 모여서 뭐 망치를 만들고 이러면 더 효율적이겠구나 하는 분업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점점 생산에 해당하는 활동이 약간씩 밖으로, 집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어서 팔면 이익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이런 깨달음은 산업혁명과 함께 극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 같이 모여서 생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간단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이 점점 더 싹을 틔워서 산업혁명과 만나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 뭘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짓고 있는 사람은 그 농사 짓고 있는 땅이 너무 탐이 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접근해서 말합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영주의 친구이거나 왕의 친척이거나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금치밭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네 다 나가. 시금치 다 뽑아.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 이 시금치밭을 한 2, 300년 동안 조상 때부터 대대로 지어왔던 땅의 사람은 기절할 일인 거죠. 뭔 소리? 이게 왜 네 땅이야? 우리 2, 300년 동안 여기서 농사 지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봐봐. 영주가 이거 내 땅이 됐어. 이러는 거야. 너 나가. 그리고 거기다 울타리를 치고 이 사람이 그 넓은 땅에서 나는 여기서 양을 기를 거야. 그래서 왜냐? 양털을 깎아서 저 옆에 있는 공장에 넘기면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 똥은 양털을 깎아서 내가 여기다 공장 짓고 여기서 양털 공장을 할 거야. 그럼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시금치가 있었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여긴 내 땅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그때까지는 마을 공동으로 같이 소유해왔던 땅에 임자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내 땅이라고 선언하고 점점 공공의 땅이 없어지면서 땅이 사유재산화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인클로저 운동. 그래서 이런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이 공공의 소유였던 땅이 점점 사라지고
한 집, 두 집씩 자기 인생의 기반이 되었던 생계수단, 생산수단이었던 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땅은 사용권을 영주가 주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던 권한을 이제는 이 자본가들, 공장을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쳐먹고 살 땅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깨지게 되는 거죠. 공공의 땅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집 안에서 생산, 땔감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했던 것들, 의복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다 이루어졌던 시대가 이제 조금씩 파괴가 되면서 이 생산에 해당하는 일을 공장에서 하고 있으면 그 공장에 가서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공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이. 왜냐하면 이때 공장에서는 지금 시가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여기서 죽도록 일하고 하루 10,000원 받으면 우리 요즘 시세로 10,000원 받으면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먹고 살죠.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죠. 그런 돈을 주면서 노동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자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근간이 되었던 땅을 뺏겼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줘도 제발 써주십시오 하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공장주의 입장에서는 10,000원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해서 피폐해져서 아프거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인클로저 운동이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의 공공의 땅이 다 사라져서 농민이었던 사람들이 삶의 생계 기반을 잃고 다 거지가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60년대, 70년대에 농가를 버리고 다 도시로 가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 10,000원 주는 게 싫어? 안 할 거야? 나가 그럼. 너 말고도 이 자리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공장 문 밖에 40,000명쯤 서 있거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부려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엄청난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나왔던 소설이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나오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그런 착취의 현장. 창문도 없는 데서 막 일하다 죽는.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원래 노동력을 바깥에 나가서 분리 판매하는 사람은 가족 멤버 중에 여성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과 아이는 더 싼 값으로 부려먹었기 때문에 원래는 더 선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죽는 거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자 이제 국가에서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 당시에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어가는 그걸 만들어가는 세력을 가장 옹호하게 됩니다.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당시에 국가는 자본가 계층, 인클로저 운동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런 자본가 계층, 공장주들을 엄호를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는, 그렇지만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은 한 대 거의 감옥 비슷한 구호, 빈민구호소 같은 데 가둬두고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공장에 가서 일하게 억지로 만든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자본가에게 한없이 너그러웠던 국가였지만 주로 영국이겠죠. 이런 국가가. 영국에서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다 옆으로 퍼져나갔으니까. 그런 국가 입장에서도 그냥 간과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국민 다 죽고 노동할 사람이 없어서 이 새로운 이런 공장제 같은 게 정착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고용하지 말라. 또는 시간을 어떻게 하라. 이제 이런 규제가 세월과 함께 몇 세기에 걸쳐서 노동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려먹어도 잘 안 다치고 잘 안 아프고 잘 안 죽는 사람을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집 바깥으로 나가서 노동력을 분리 판매하는 사람은 주로 성별이
남자가 되기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집에서 하던 옷감짝이나 땔감만 하기, 뭐 농사짓기 이런 걸 이제 그런 생산행당하는 활동을 밖에 나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집 안에 남겨져서, 그래서 주로 성별이, 노동자의 성별이 남자로 고정되게 되면서, 그리고 고정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려먹기 좋기 때문에, 튼튼하니까. 그렇게 해서 남자가 하는 일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주로 그렇게 고정이 되게 되는 거고, 여자와 아이는 집에 남겨져서 주로 집안일을 하더라도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주로 여성이 그걸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동력의 분리 판매가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엄마, 아빠, 아이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다 개별적인 멤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빠에 해당하는 주로 임금 노동자, 물론 여성이 임금 노동자인 경우도 많았지만 주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이 착취당하고 이랬던 노동자는 남자였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주로 남자였을 이분들의 경로를 살펴보면 저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는 임금이라는 거 알고도 울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창문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12시간, 13시간 막 넘는 노동도 있고, 이제는 뭐 산재 이런 개념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엄청 착취당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먹고 살 거를 마련해 오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노동하는 그런 세기가 한 1, 2세기 정도 이어지다가 서서히 이 그러니까 노동 운동도 하고, 아니면 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출연해서 이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점점 사회가 노동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제한을 가해야 되겠구나. 새벽부터 밤까지 시키면 안 되는구나, 인간은. 뭐 이런 거. 창문도 달아줘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 노동에 대한 성찰이 생겨나서 차츰 시간, 그리고 환경,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도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남성이었던 임금 노동자는 그 14세기 패스트 발발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주는 자본주의 세기 동안 노동 조건의 그 변화가, 개선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 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이게 아직도 안 된 사회도 많고, 우리나라도 잘 안 된 부분이 많죠. 우리 그 산업재해에 대한 그런 법 제정 이런 것도 미비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이게 된 나라도 있고 안 된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산업혁명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것들이 개념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현재는 주 5일 근무, 9시, 6시 출퇴근, 근무 환경평가 이런 것까지에 이르게 된 거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돈 많이 벌어와야겠다 이 아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들이 먹고 살 돈을 벌어와야 하는 그런 아빠라는 개념이 아주 공고해진 거죠. 네. 돈, 아빠는 돈, 지갑 이런 개념. 그래서 일하는 기계 또는 돈 벌어오는 지갑 취급을 받는 이런 현상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더 공고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아빠는 집에서 나가서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한 대가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빠라 불리는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라 불리는 곳에서 돈을 버는데 바치게 됩니다. 가장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을 돈 버는데 다 투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경로가 형성이 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었던 사람의 경로를 보겠습니다. 비임금,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됐던, 그리고 주로 여성이었죠.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주류를 이루는 건 가사노동자는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여성이라고 칭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 가사노동자의 경로에 남성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성상 통칭해서 상징으로 여성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안에 남아있던 여성의 운명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성은 경작하던 땅이 상실되고 저임금 노동자로 남편이 자기가 일하기도 했으나 초창기에는 나중에 남편이 받아오는 임금 가지고 살아야 되죠. 네. 이 현실 앞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아이들과 같이 일구어 먹던 땅이 내게 아니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성들은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던 초창기에 가장 먼저 일어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를 이루어서 영주의 성 앞에 몰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선언한 공장주, 인클로저 운동을 했던 그런 공장주한테 몰려가서 막 그 낫을 들고 몰려간 여성들의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게 지금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시위를 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더 거셌다고 해요. 그 이유는 여성들은 아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개념이 더 강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본가나 아니면 이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이런 새로운 경제 체제 시스템을 옹이해야 되는 국가에서 보면은 이 여성이 너무 골치 아픈 존재인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점점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국민 총소득 이런 게 많아야 국가의 국력이 세진다는 개념도 한참 나타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잘 발전시켜서 자본가가 많은 이득을 내는 게 국가의 힘도 세진다라는 개념이 점점 발화하고 있던 시기라 이렇게 운동하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럴 때 마침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 마녀 사냥이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6, 17세기, 18세기까지 굉장히 거세게 불타올랐고요. 이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살던 그 땅과 기반을 잃은 가운데에서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살 땅을 다 뺏기고 인심이 흉흉해진 이런 격변기에 마녀 사냥이 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요원하게 되면 대부분 희생자를 찾잖아요. 이제 그거를 요 시간에는 마녀 사냥을 그런 측면에서 조명을 해보는 거죠.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마녀 사냥의 희생자를 보면요. 주로 시위꾼이었던 사람, 영주의 집 앞에 몰려가서 시위했던 사람, 아니면 산파였던 사람, 애를 받아준. 그 당시에는 임신한 다음에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여성들이었어요. 의사가 따로 없었고, 아니면 약초로서 몸을 치료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에 해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인 노파들이 가서 이런 치료를 많이 했던 거죠. 네, 의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또는 부유한 과부,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땅을 물려받은 과부들이 주로 마녀로 몰려서 많이 화형을 당한 거예요. 즉,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공적 영역에서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약초치료사도 약사나 의사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고, 부유한 과부도 재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공동체에서 뺏고 싶었던 거죠, 이것들을. 왜냐하면 지금 땅도 이렇고 다 서로서로 뺏고 싶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고 지금으로 치면 따로 직업이 있던 여성들을 모두 다 마녀로 몰아서 처벌을 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공동체 단위에서 했던 일들, 지금으로 치면 바깥에 나가서 회사를 다니는 격이었던, 또는 의사로 일했던 이런 일자리에 해당할 공공 영역에서의 자기의 지위를 모두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 자기 가족 안에서만 머물면서 내 남편과 내 아이들 밥 해주고 이 네 사람하고만 얼굴을 보고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내가 이웃집 안하게 애도 받아주고 누구를 치료도 해주면서 더 많은 사람과 접하면서 내 능력을 증명하면서 살고 싶을까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후자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처음에는 이거에 격렬하게 저항했죠. 그런데 내일도 같이 시위를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왜 과부의 재산을 왜 뺏어가? 그 과부가 있던 땅을 왜 네 땅이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같이 시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시위하기로 약속한 옆집 언니가 어제 마녀로 몰려서 불타 죽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날 시위하러 가고 싶어질까요? 못 가죠. 죽는구나. 내 의견을 얘기하거나 내 일을 계속하겠다. 공공성을 띈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마녀로 몰리는 거예요. 이때 썼던 용어들도 되게 재밌습니다.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 또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임신 중단을 해줬던 산파는 악마의 내연녀, 악마와 내통한 사람, 이런 말을 듣고 화형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단 한 명의 노동자와만 살면서 그 노동자의 성욕이나 식욕이나 아니면 그 남자의 아이들만을 건사하지 않고 다른 일도 하고 공동체에서 다른 일도 하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이런 사람은 다 마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성이 공적인 활동을 모두 다 접고 집에서 오직 자기 아이와 자기 남편의 뒷바라지만을 하면서 자기 가정에서 집안일, 글자 그대로 집안일만을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당시에 의사의 역할을 맡았던 그 여성들이 이제 마녀 사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모두 다 몰살을 당하고 결국에는 주로 남성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공적인 의료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훗날에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던 의료인의 지위가 사실은 남성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인클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영역에서. 네. 자격증이 이 자격증은 내 거야 하고 넘어간 거죠. 물론 이 의료 시스템도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는 여성이 의학계에 진출해서 의사가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마녀 사냥이 있었던 16세기에서 18세기에서 지금 최근을 제외한 요즘 현대까지를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 의술을 가지고 의술을 행할 권리를 갖고 있었죠. 예. 이런 걸 보면 마녀 사냥이 왜 일어났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과부한테 땅을 뺏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공적인 영역을 박탈한 거죠. 여성을 집에서 그 노동자를 보필해주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력을 분리 판매하게 되면서 집에서 생산을 하던 활동이 남편이 갖고 밖으로 나갔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에는 재생산,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우리 몸을 아이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 성인의 몸을 어제와 같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재생산이라고 통칭해요. 따뜻한 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활동들. 그 재생산 시스템이 예전에 마을에 단위가 살아있고 공공의 땅이 살아있고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같이 하는 때에서는 재생산도 같이 했습니다. 왜 옛날에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를 노래하면서 같이 한다든가 아이들을 같이 밥을 먹인다든가 이렇게 마을 단위로 같이 키우면서 재생산도 같이 했던 거죠. 가사일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여성 혼자서 4인 가족을 위해서 혼자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옆집 아이가 아파도 걱정됐고 맛있는 거 하면 옆집 갖다 주고 싶고 이랬는데 이제는 모든 소유관계가 또렷해지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여성이 오직 자기 가족의 재생산만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압력 하에 더 강하게 놓이게 되는 거고 그게 현재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너무 심해졌죠. 그래서 이 가족 소유, 공동으로 뭘 소유하는 시스템은 오직 가족에게만 나타나죠. 마지막 공산주의라고 하잖아요, 가족이.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인 거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족 내에서만 일어나잖아요. 소유를 같이 한다는 거는 삶을 긴밀하게 나눈다는 거잖아요. 의식주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제 가족하고만 하게 되는 슬픈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분해가 됐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대의 여성들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야, 요즘 여자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예전에는 그 내과에 가서 일일이 다 손으로 빨았는데 요즘에 세탁기가 잘해주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무슨 힘들다고 난리야. 세탁기가 알아서 다 해줘.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근데 그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그게 사실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 측면이 강한 거죠. 공동체의 측면. 옛날에는 빨래를 혼자서 집에서 주부가 자기 가족 빨래만 딱 모아서 세탁기에 돌리고 혼자 앉아서 그걸 다 감당하지 않았죠. 다 모여서 노래하면서 같이 빨래하고 뭐 개똥이네가 어쨌대더라 누구네가 어쨌대더라 얘기하면서 일을 공동으로 같이 했죠. 빨래도 내 것만 딱 빼가서 하지 않고 같이 해주고 같이 옮겨주고 농사도 같이 짓고. 근데 지금은 여성이 혼자서 집에서 고립돼서 아파트 안에 갇혀서 혼자서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예전 여성에 비해서 현대 여성들이 편해졌는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혼자 일해야 하는 운명. 저는 이게 그 현대 여성이 처한 가장 아픈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산을 공동으로 하던 거에서 이제 할 수가, 아이들을 같이 키울 수 없게 됐다는 거.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게 다 엄마의 탓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가전제품이 출현해서 편해졌다고 하는데 사실 가전제품이 생기기 이전에 세탁기가 생기기 이전에 빨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었는지 아세요? 이불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아예 안 빨아 입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생기면서 위생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도 더 세졌고 가사노동의 빈도, 요즘에는 4인 가족이면 빨래를 언제 한 번 하죠? 거의? 뭐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하죠. 엄청나게 가사노동의 빈도가 높아진 거죠. 가짓수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긴 소독해야 한다더라, 뭐 먼지는 이렇게 털어야 한다더라 하면서 뭔가 가전제품이나 화학약품이 나오면 그만큼 해야 하는 가사노동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의 주부들이 옛날의 주부들보다 편해졌는가 따져보면 그거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종류의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도 집에서 논다는 말을 듣게 되는 주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일을 해서 돈을 받던 그런 작업이 모두 다 바깥으로 주로 남자가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임금 가사 노동자의 운명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되게 편하게 살잖아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경로에 맞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한 50% 정도는 특히 이 마녀사냥 부분 나오는 부분은 이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캘리번과 마녀. 이 책은 실비아 페데리치라는 이탈리아의 여성 철학자이자 여성 운동가이자 운동가였던 그 반자본주의 운동가였던 분이 지은 책이고요. 여기에 마녀 사냥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이거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조명한 그런 책입니다. 마녀 사냥은 굉장히 수세기에 걸쳐서 수만 명이 죽었던 그런 인류의 참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조명이 되지 않은 편이에요. 그 이유를 많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성별에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희생자가 남성이 대부분이었다면 아우슈비츠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학술 연구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 희생자가 주로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은 공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추방당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많죠. 그래서 이 실비아 페데리치는 이 책으로 마녀 사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봉건주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경제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그리고 그거를 젠더적인 성별 분업의 관점에서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마녀 사냥이 어떻게 해서 기반이 되었는지 이 자본주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땅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그 노동력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여성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봤고요. 여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읽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새로운 노동 편성에서는 부르주아 남성이 사유화한 여성만이 아닌 모든 여성이 공유재산으로 변했다. 일단 여성의 모든 활동이 비노동으로 정의되자 여성의 노동은 마치 공기처럼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는 천연자원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구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구입니다. 여성의 노동은 공짜라는 생각. 왜 우리도 공동체 사회에서 뭐 김치 담그기나 이런 거 하면 기혼 유자녀 여성에 와서 하라고 하면서 보수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여성이 하는 가사노동은 당연히 누구나 그냥 갖다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걸로 보는 관념이 이런 식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문구가 굉장히 경제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여성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구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별 분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엄마라 불리는 사람, 아빠라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집안일과 바깥일로 분리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가 어떤 역할을 자본주의와 가족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